계속 강조드리지만 차이 나는 거 위주로만 한다라는 걸 양해 좀 해주세요. 됐죠? 자, 보시죠. 여기. 자, 부가가치세 쪽, 우리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있죠? 그쪽은 좀 낚시를 좀 심하게 해요. 법인세는 처음 배우시니까 거긴 뭐 낚시도 있긴 있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니까 그렇게 뭐 심각하게 낚시를 하지 않거든요. 물론 법인세 자체 약간 짜증나서 그래요, 그냥. 근데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지 어정쩡하게 알면 틀리게끔 출제를 해요. 그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 공급 시기 가지고 장난을 쳐요. 들어보실게요. 우리 공급 시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시기하고 연결된 이 공급 가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급 가액은 어디다 입력해야 되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낚시를 치냐면 화면이요. 요거 가지고 낚시를 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장기할부 있죠? 장기할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법인세에서 배웠지만 네,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법인세에서 이미 장기할부는 배웠으니까 법인세 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부가가치 정의는 안 할게요. 근데 요 중간지급 조건부의 정의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지급 조건부. 보시면 자, 우리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를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할부야 물건부터 넘기죠.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받는 거래는 물건부터 넘겨요? 아니에요. 대가부터 먼저 일단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간지급 조건부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금 수령일의 다음 날부터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도하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걸 의미해요.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장기 할부는 여러분 외우고 계시는데 중간 지급 조건부의 정의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할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가요. 공급 시기가 이렇게 돼 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해석하면 대가를 받기로 할 때마다 나누어서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세금을.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장기 할부하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의 요건을 충족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에 중간 지급 조건부나 장기 할부를 줬는데 그게 6개월이 아닌 거예요. 중간 지급 조건 처음 냈는데. 맞죠? 그게 6개월이 아니거나 아니면 할부로 줬는데 그게 1년이 아니야. 1년 미만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 하잖아요. if. if 요건 충족을 못 하면 이때는 위로 올라가요. 뭐냐면 인도일로 갑니다. 인도일. 이때는 인도일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키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공급 시기가 나누어져 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라는 건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거고 공급 시기가 어느 하나로 돼 있으면 무슨 말일까요? 공급 시기가 어느 하나로 돼 있으면 인도일 이렇게 돼 있죠. 인도일. 그러면 이 말은 인도일에 전액 과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전액 과세. 요 날짜에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만족하지 못하면 인도일에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어떻게 출제했는지 낚시를 2번 정도 냈어요. 2번 정도.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아, 미리 써놨네. 괜찮죠? 보세요 하면요. 여기서 낚시가 2개가 있으니까 하나 더 미리 설명.
보시면, 자, 여기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그럼 일기 확정 신고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에 들어오는 공급가액만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요 자료 2번 보세요, 자료 2번. 자료 2번 보시면, 할부 판매라고 돼 있죠? 할부 판매. 그죠? 할부 판매라고 돼 있고요. 이거 뭐야? 소리야, 이거 뭐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할부 판매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대금 받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게 장기 할부예요. 그럼 지금 인도일이 5월 8일이죠? 올해 5월 8일이에요. 5월 9일부터 마지막 할부가 보시면 마지막 할부가요. 네, 10월 8일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장기 할부예요? 단기 할부예요? 단기 할부예요. 그럼 단기 할부니까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장기 할부면 5월 8일 날 1,000만 원 때리고 8월 8일 날 1,000만 원 때리고 10월 8일 날 1,000만 원 때리는 거잖아. 장기 할부면. 그러면 요 4월 달부터 6월 달에 들어오는 거 1,000만 원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에다가.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단기 할부잖아요. 그럼 단기 할부니까 요 인도일이 그냥 공급 시기 어디 갔어? 빨간색 있구나. 인도일이 그냥 공급 시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요때가 공급 시기 하나로 보잖아요. 그럼 이때 요 공급가액 3천만 원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좀 여기다가 3천만 원 입력하는 게 답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할부 꼭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밑줄치를 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몇 퍼센트죠? 10% 빵프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빵프로에 빵프로? 빵프로인데,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든 구매 확인서든 언제까지 개설이 돼야 되냐면, 그거 다 쓸게요. 좀 이따 쓸 거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 나중에. 우리가 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항에서는 법문구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과세 기간 종료일,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 시 0%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가 이래요. 내국 신용장 개설이라고 하고요. 뭐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구매 확인서 발급이다라고 해요. 했죠? 근데 보시면 과세 기간의 종료로부터 25일 이내잖아요. 요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확정 신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맞죠? 확정 신고 왔잖아요, 여러분.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면 확정 신고란 뜻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요걸 해석하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이내에 개설 안 되면 10% 때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요거. 그래서 보세요. 그럼 여기 이거 딱 봐도 여러분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입력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25일 지나서 발급했잖아요. 맞죠? 7월 25일까지는 해야 돼요, 개설을. 또는 발급을. 7월 25일 지나서 발급해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10%가 되는 거예요. 10%. 10% 세금 계산서 쪽이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교재요. 341페이지에는 3, 4일
교재 회계부가소득입니다. 341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5번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개설 발급된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정세금 계산서인데 거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이세요? 네, 요때까지 발급돼야 영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래는 보지 마세요. 아래는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언제로 발급할 거냐 그거고요. 그걸 지금 보실 필요 없고. 그 말은 지금 25일 이내 개설돼야 또는 발급돼야 영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세무일급은 진짜 소득세하고 부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낚시를 해요. 그렇죠? 처음이 아니니까. 세무 2급은 낚시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잖아요. 아무튼 요거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조심. 뭐냐, 메인 매출 전표 가지고 장난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요. 뭐냐면 나중에 같이 해볼 거예요. 요거 수출 배우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은 선적일에 환율 쓰잖아요. 선적일. 그죠? 원칙은 선적일인데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그때는 환전한 날에 환율 써야 돼요. 맞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 조심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제 5만 달러를 수출한 거예요. 응? 수출해서 5만 달러를 왜 너무 큰가? 계산하기 좀 힘든데? 3천을 좀 줄일게요. 네. 3천 달러를 수출한 거예요. 수출했는데 내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300달러 있죠. 요거는 언제 수출했다고 할까? 이렇게 선적일이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일? 저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만우절 아니야? 그거 셌어요. 한번 해봤어. 당황하셨네? 뭔 소리지? 만우절이구나. 생각해보니까. 4월 1일 죄송해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근데 이 계약금 요때 수령했대요. 300달러의 계약금을 수령을 했대요. 수령을 했는데 이건 언제 수령했냐면 계약금 수령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 했다고 할까? 3월 29일 날 그때 환전했대. 환전했고요. 나머지 2,700달러는 외상으로 한 거예요. 외상으로. 오케이? 환율은 그냥 안 쓸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메인 매출 전 비밀 있잖아요. 메인 매출 전 비밀이 공급가액 있죠. 응?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갈리셔야 되냐면 300달러는 네, 3월 29일자 환율을 곱한 거가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응? 그렇잖아. 더하기 2,700달러는 4월 1일자 환율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요럴 경우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어떻게 줄 때도 있냐면 환전 안 한 거야. 외화로 가지고만 있대, 외화로. 환전. 여기서는 계약금을 받았다 핵심이 아니에요. 환전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문구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법문구.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이라고 돼 있지 선적일 이전에 계약금 받은 경우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환전까지 해버린 거야. 계약금 받고 환전까지 싹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사례는 뭐냐, 환전을 안 했고 그냥 외화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냐면, 이때는 그냥 3,000달러에 대해서 전부 다 4월 1일자 환율로 곱하는 거예요. 공급 가액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요. 아셨죠? 많이 냈어요. 이거 실제 많이 냈다. 나중에 메인 매출 전부 입력할 때 할 거예요. 좀 안 좋으신데? 우리 세무 1급이잖아. 된다니까. 많이 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같이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선적일과 환전일 중 빠른 날에 환율 이렇게 적어주세요. 알고 계셔서. 환전일까지 같이. 그렇죠? 환전했다라는 건 외화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전해야 그때 우리나라 돈을 명확한 거잖아요. 맞죠? 환전을 안 하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몰라요. 맞죠? 그래서 원칙은 배 실은 날의 환율이 명확하지만 혹시라도 그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그때가 더 명확하니까 그때 써. 이렇게 되는 거고. 아셨죠? 요건 또 중요한 게 나중에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꼭. 자, 넘어가고 요거 하고 여러분 마칠게요. 자, 별표. 자, 들어보실게요. 음. 자, 여러분 간주 공급 배우셨죠? 어차피 우리 법인세에서 간주 공급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세무 1급에서는 어떤 간주 공급을 내냐면 감가상각 자산의 간주 공급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간주 공급을 세무 1급에서는 신고서에서도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간주 공급 혹시라도 잊어버렸으면 공부하시고, 그랬을 때 요 간주 공급이 우리 시험의 세무 1급에서는 감가상각 자산과 아닌 걸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알죠? 자, 왜 그러냐? 들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은 여러분들 사용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감가상각 자산은 사용 기간이 길어요.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일반적으로 길지.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 세무 2급까지 주로 재고 자산 준단 말이에요. 맞죠? 재고 자산은 판매하는 자산이에요, 사용하는 자산이에요? 판매하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 2급에서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나쁜 놈이니까 시가로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하는 감가상각 자산은요, 오랜 기간 사용하는 자산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도중에 용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가상각 자산은 잘못한 것만 때려, 정말로. 이게 차이예요. 재고 자산은 원래 잘못한 것만 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잘못한 것만 때리려면 원가로 때려야 되거든. 근데 당초에 배신한 거니까 시가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은 사용을 안 한 게 아니라 판매를 안 하고 수셔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가상각 자산은 내가 한 몇 년 동안은 면세 사업에 쓰고 있었어. 과세 사업에 쓰고 있었어. 근데 너무 힘들어. 우리 회사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면세 바꿨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때리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때리겠다라는 게 취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화면 보시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회사가 2023년 1기 과세 기간 있죠? 1기 과세 기간. 여기가 2023년 2기 과세 기간. 여기가 2024년 1기 과세 기간. 이렇게 되고, 우리 시험은 2024년도 낼 거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을 당초 했냐면, 전세버스 사업을 해요. 전세버스 사업. 그죠? 전세버스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때 매입. 매입이라고 할게요. 매입. 건물을 매입했음.
그럼 전세버스는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표적으로 과세사업이잖아요. 전세버스는 과세사업, 시내버스는 면세사업. 일단, 그래서 전세버스 용도로 사용할 건물을 산 거예요. 뭐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 정찰하거나. 그럼 얘는 전세버스 매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건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을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100원의 매입세를 부담한 거예요. 좀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가 건물 있죠. 감가상각 자산 중에서 건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상각이 된다라고 봐요. 1과세 기간에 5%. 좀 이따가 밑줄 칠 거임. 그리고 건물이 아닌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은 1과세 기간에 25% 상각이 되는 걸로 봐요. 좀 여기 띄울 거라니까. 띄울 거 여러분들 나중에 꼭 외워주시길. 그러면 분명히 지금은 1과세 기간만 대략 1과세 기간만 전세버스 사업에 쓴 거잖아요. 맞죠? 그럼 100원에 5%만 해주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미 간주공급에서 배웠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세무공무원이 알 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법문구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과세 사업에 사용했든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거든 미리 공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 100원의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이 100원은 실제로 전세버스 사업에는 5%는 했죠, 사용을. 근데 나머지 95%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사업에 쓰겠지 라고 해서 100원의 5%든 100원의 95% 미리 공제해 준 거예요. 아이오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무슨 소리지? 미리 해줘, 미리. 알죠? 사용했을 때를 알지 못한다고, 세무공무원은.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거든 사용할 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제 쭉 이제 전세버스 사업에 이 건물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전세버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금리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유가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유가도 한 1리터당 10,000원이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타고 다니겠지. 그죠? 그래, 그 누가 타고 다녀? 1리터 10,000원이면 안 타고 말지. 그죠? 그래서 수소나 전기하는 시내버스로 바꾼 거예요, 이 건물을. 시내버스를 정차하는 용도나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바꾼 거예요. 맞죠? 그럼 바꿨으니까 이게 면세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면 어차피 여러분 시내버스는 매출에도 매출세가 안 내잖아요. 안 내니까 미리 매입세 공제해 준 거 잘못한 거죠. 맞죠? 근데 얘는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도중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너무 오랜 기간 과세 사업에 다 쓴다라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때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략 몇 과세 기간 정도는 전세버스 과세 사업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는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략 1과세 기간, 2과세 대략 1과세 기간. 좀 이따가 과세 기간 어떻게 세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도 계산할 줄 아셔야 돼. 대략 2과세 기간 정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과세 기간에 5%씩 상각이 되는데 이 과세 기간, 그러니까 10% 정도는 과세사업에 잘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90%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90%만 때려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볼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일단 1,000원이에요, 1,000원. 공급가액이요, 세액 말고. 공급가액. 우리가 나중에 신고서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 입력해야 되잖아요, 매출 쪽은. 세액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급가액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공급가액 1,000원부터 출발해. 금액에서 출발.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5%씩 이 과세 기간은 잘 쓴 거니까 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력하실 때는 900 입력하셔야지 90원 입력하면 큰일 나요. 왜?
이게 90원 입력하면 세금 9원이 되는 거잖아요. 뭐 잘못됐나? 그죠? 아니, 여러분 화면 보시면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자, 여러분들 우리 간주 공급은 매출 쪽에 입력해요? 매입 쪽에 입력해요? 간주 공급은? 여기 똑똑 간주 공급 매출 쪽에 입력해요? 매입 쪽에 입력해요? 매출 쪽. 그죠? 매출 쪽에 우리 금액 넣잖아. 생 넣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세율 곱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갔어? 요거를 여기다 10%니까 90원 토해내는 거 맞아요. 근데 90원을 입력하면 이건 세액을 넣은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당초에 여기다가 지금 사료 따지면 이쪽에다가 900원을 넣어야 컴퓨터가 알아서 90원의 세액을 토해낸다라고 걸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입력할 때 1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90원 입력하면 안 된다고 금액에다가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셨죠? 무슨 말인지? 믿어요? 그죠? 900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토해내는 건 90원이지만. 자, 그럼 공식을 세워보면 여기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경우랑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세무일급은요. 간주공급 나오면 꼭 진짜. 자, 그랬을 때 감가상각 자산이면 남아있는 것이니까 미상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요 1,000원은 매입가액이죠. 매입가액. 가액, 금액, 에다가 1 빼기 상각률 곱하기, 지금은 건물이니까 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 2, 이렇게. 자, 구하는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상각률은 볼게요. 여기 보지 마세요. 상각률은 건물이면 5%, 물론 건축물이라고 돼 있긴 해요. 건물하고 구축물 5%고 이외 감가상각자산은 우리가 상각률이 25%의 1과세기간에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경과된 과세기간 대략이라고 했죠. 근데 법문구가 있어요. 이 경과된 과세기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되죠. 법문구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취득한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해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은 불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당은 뭡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해당. 자, 화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이니까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은 간주공급이 발생한 그 과세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간주공급이 발생한 과세기간 2024년 1기 과세기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취득한 과세기간 2023년 1기 포함. 그 다음에 지금 간주공급이 발생한 요날은 불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다가 해당 과세기간이라고 썼냐면 나중에 다른 동네에서 A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가. 그럼 그때는 A라는 과세기간은 불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간주공급이니까 간주공급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불포함. 나중에는 뭐 재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은 불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해당이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몇 과세기간 경고한 거예요? 2지 뭐 2, 1, 2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 무시하시고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매입가액 떼가야 돼요. 괘씸하니까 나쁜 놈의 새끼 죽여버리니까 시가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면 시가로 가셔야 되는 거고 감가상각 자산이 매입가액이 출발해야 되는 거고요. 조심. 자, 요거 내일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아이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